안녕하세요. 꿍입니다. 저를 아마 모두 블로그로 접하셨을 텐데, 우선 저의 소개부터 간략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4학년도 리트 법학적성 시험 언어 이해에서 98.6의 백분위를 받은 수험생입니다. 그리고 올해 16기 로스쿨 입학자입니다. 리트 언어위의 표점을 12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50점대였는데 63.8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제 성적 증명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언어 이해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응시했고, 실제 시험장에서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행동 강령대로 잘 시험을 운용해 나갔던 것이 저의 성적을 올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인강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는 2024년 리트 언어이해 1번에서 3번 해설 강의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리트 언어이해 1번에서 3번 해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리트라는 시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소개하고, 그리고 주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 위주로 우리가 제시문을 읽어야 하고 선지를 골라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리트에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본인의 독해력이 말렙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독해력이 말렙이시라면 이미 리트를 푸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고 이 강의를 보지 않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독해력이 말렙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능 국어 1등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국어 2, 3등급이신 분들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블로그에도 썼던 내용인데 우리가 제시문을 독해를 할 때 계속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실전에서도. 근데 아시겠지만 리트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리트 집 리트를 풀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리트를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일 텐데 제시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시간 안에 이 제시문을 완벽하게 독해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해력은 말렙이 아니기 때문이죠. 타임어택이 아닐 때에도 독해하기 어려운 제시문을 그 압박감과 타임어택 속에서 완벽하게 독해를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 번 안 읽힌 문장은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읽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히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의 공부, 그리고 기출 분석은 항상 무엇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냐면, 제시문이 잘 독해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쉬운 제시문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2024년 리트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쉽게 읽히는 제시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시문들에서는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지문들은 완벽하게 독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맞히려면, 그리고 제시문을 어떻게든 읽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제시문 독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어보실 텐데, 제시문 독해를 할 때는 목차 설정 위주로 그리고 중요 문장을 표시하는 것 위주로 독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 문장이냐 하면은 그 기준은 당연히 기출 분석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제 어떠한 문장들이 자주 선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장들이 좀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우리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실전에서도 똑같이 그 비슷한 형태의 문장들을 밑줄 치고 목차 구성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절대 행동 강령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실컷 준비를 다 해놓고 실전에서는 이 타임어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사람을 굉장히 평소에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리트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본능을 억압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유리한 행동 강령대로 내가 시험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강령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실제로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면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체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리트에서 갖춰야 할 자세고, 이제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제가 어떤 행동 강령을 가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 막판 정리라고 쓴 제가 이제 준비해 간 그런 파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 0번 원칙이 망망대 속에서도 닻을 내리면 답이 보인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제시문으로 돌아가자. 이제 여기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거는 뭐 아까 했던 내용이죠. 읽을 때는 거시적으로 내용적인 이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항 대립과 상반 문장만 잡고 목차 구성에만 집중한다. 자, 이제 이항 대립과 상반 문장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헌집 판단 시 돌아갈 때 문단 전체를 읽는다는 자세로 가야 한다. 지엽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2024년 1번에서 3번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자세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문단 전체를 읽으며 선지를 검토했음에도 8분 안에 답을 못 찾겠다면 그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넘어가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의 시험 운용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도 어렵고, 제시문도 어렵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더 쓰게 돼요. 인간의 본능상 그렇습니다. 메모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 제시문과 문제들을 쓴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시간을 쓰면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죠. 맞힐 수 없을 확률이 높고 마치더라도 너무 큰 시간을 써서 계속 다음 제시문을 풀 때는 멘붕이 와가지고 더 정확도가 떨어지고 앞으로 그 뒤에 시험 운용이 굉장히 망쳐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지문당 최대 8분을 쓰겠다를 정해놓고 넘어갔어요. 저는 이제 9지문을 풀겠다라는 전략으로 갔는데, 최대 8분이면은 마킹 시간을 제외하면은 8 곱하기 9 하면 62분이죠. 근데 이제 7분 안에 끊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 전략대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문에 그 앞부분에 그 제가 이 제시문을 몇 분에 독해하기 시작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그래야 시간을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8분을 넘긴 그 제시문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저의 행동 강령들이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주로 선지화되는 문장들이 어떤 것인지 간략한 선지 논거 구성에 대한 설명.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좀 본격적인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로 선지화되는 문장들, 상반 문장, 아니라, 차이점, 역접 문장입니다. 여기서 상반 문장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서로 상반되는 얘기들이 앞뒤 문장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문장 안에 존재하는 경우. 보통 이제 아니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차이점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고 하지만과 같은 접속사로 시작하는 역적 문장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지화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기출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게 제 기출 분석 정리본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0년 3번의 2번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 3번 문제를 보면은 뇌물에서의 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형태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법의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3번 문제는 형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물은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인데 창문의 창이나 문과 같이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동화의 동과 화처럼 다른 어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여기서 아니라가 나왔죠. 이렇게 아니라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밑줄을 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선지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선지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봅니다. 2번에서 뇌물과 작물에서의 물은 자립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물에서의 물과 차이가 있다. 보면은 아까 밑줄 친 내용과 그대로죠. 지금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반 문장은 굉장히 현지화가 자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밑줄을 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 대립으로 가볼게요. 주로 선지화되는 문장들 중에서 이항 대립이 무엇인지 한번 이것 역시도 기출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언어이해에서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제시문이었는데 이게 법률의 문헌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헌에 반하는 해석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 두 개가 이항 대립으로 바로 나왔죠. 이 두 번째 문단에서. 그리고 그거를 두 개를 법률 내재적 법형성과 초법률적 법형성 이렇게 다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의 문헌을 넘은 해석이 A라면 법률의 문헌에 반하는 해석을 B, 그리고 법률 내재적 법형성은 그럼 A고 초법률적 법형성은 B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전자를 특정 법률의 본래적 구성 범위 내에서 한결 보충을 위해 시도되는 것. 이게 A고 후자를 전체 법질서 및 그 지도 원리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것. 이게 B겠죠. 그 다음에 형식상 드러나지 않는 법률적 결함에 대처하는 것도 일견 한결 보충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A죠. 이는 또한 법률이 제시하는 결론을 전체 법질서의 입장에서 뒤집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B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에 4번. 문헌에 반하는 해석은 법률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인 한 정당화될 수 있다. 바로 이 문헌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이정표, 법률의 흠결이라는 이정표를 잡고 돌아가 보면은 지금 법률의 문헌은 반하는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B였죠. 그리고 B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흠결 보충이라 할 수 있지만이라고 선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A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립되는 이항끼리 서로 미스매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이항이 굉장히 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항 대립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이게 선지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략한 선지 구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정표도 쉽게 주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써놓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완전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시문 전체를 이해해야만 좀 이제 제시문 전체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요약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경우가 정선지인지를 판단하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정표가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정표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정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선지는 이정표를 거의 정확하게 주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오선지는 웬만하면 이정표를 명확하게 줍니다. 이제 이정표라는 개념이 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선지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이 키워드가 제시문에서 어디에 있었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게 이정표예요. 자, 그 다음에 오선지 구성 논리를 보면은 아예 그냥 방향성을 틀리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대놓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좀 미시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미시적으로 어떻게 주냐면, 어,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선지를 끊을지 않으면은 거의 보이지 않도록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풀 때는 선지를 끊어읽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리트 1번에서 3번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단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 때 문단을 표시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문단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제시문을 지금 읽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차 구성을 위주로 읽을 겁니다. 목차 구성을 위주로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제시문을 독해를 했고, 어떻게 목차 구성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은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 자,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 이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왔대요. 여기서 지금 주제를 던져준 거죠. 첫 번째 문단은 웬만해서 주제를 던져줍니다. 학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법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입법자의 권력 행사로 법전의 한마디가 바뀌면 오랫동안 가꾼 해석의 축적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알베르트, 자, 여기서 지금 사상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 사상가 또는 어떤 뭐 입장, 그게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네모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표시를 정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를 이정표로 잡아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베르트는 경험적 관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자, 경험적 관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입장에서 법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요. 우리는 이제 주제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처음부터 좀 규범교의적 학문이 뭐지? 뭐 법학의 학문성? 법전? 뭐지?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타임 어택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첫 번째 제시문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시문이 이렇게 어려워버리면 많은 수험생들이 멘붕이 오거든요. 그걸 노리고 첫 번째 제시문을 어렵게 주는 겁니다.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당황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제시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나는 이해를 하지 않고 목차 구성만 하겠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계속 제시문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알베르트는 우선 법학의 은폐된 특징을 신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제 삼는다. 신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것 역시도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법학의 은폐된 특징에 대해서 알베르트가 문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법학의 은폐된 특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법학은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내는 점에서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제가 이 문장을 왜 밑줄을 쳤냐면 구조적 유사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밑줄을 쳤어요. 지금 법학이 신학과 어떤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는 지금 유비 추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비추리가 뭔지 대부분의 리트 수험생들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대략 이런 겁니다. 대문자 A에서 소문자 A였던 것이 대문자 B에서는 소문자 B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인 것이 해가 너무 쨍쨍한 날에는 양산의 역할을 한다. 둘 다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약간 유비추리적인 구조를 가진 문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학이 경전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듯, 그렇죠? 정확히 바로 나오고 있죠. 법학은 법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한다. 경전과 법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나 법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문장으로 돌아와야겠죠. 이때 경전이나 법전은 학문적 비판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적 권위의 원천이나 근거가 될 따름이다. 자, 아니라 나왔으니까 당연히 밑줄 쳐줘야겠죠. 그가 보기에 법학이 신학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탈피하려면 해석에서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의 양자택일을 감수해야 된다. 당연히 지금 이항대립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자택일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고르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선택의 결과는 자명하다.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되고 또 구속된다고 보는 견해는 신적인 힘으로 설립된 세계를 믿는 관점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둘 중에 뭔지 모르겠고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장. 알베르트는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적 삶의 사실 중 사회 구성원의 상호 행위 조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사회학입니다. 자, 제가 이 문장을 왜 밑줄을 쳤냐면 이 문장이 거의 이 문단에서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알베르트가 법을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학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밑줄을 쳐 놓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단.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보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도 이항 대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죠.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선지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베르트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이 문장을 밑줄 친 거는 이 알베르트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게 규범성이 없으며 이 문장 제가 왜 빗줄 쳤냐?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상반 문장이기 때문이죠. 이 구별을 무시한다면 규범의 인식적 파악이라는 이념은 사라지게 된다. 그는 법률 문헌의 규범성은 인정하지만 상반 문장이죠. 그 문헌에 관하여 의미를 밝히는 법학은 다르다고 말한다.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과 규범 자체 이 두 개를 분리한다는 점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단.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의 현실주의적 파악에는 곤란해 보이는 점도 있다. 예컨대 법률 문헌에 훈결이 존재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베르트에 대한 비판이 나오겠습니다. 4번 문단에는 알베르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구나 이러고 목차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법 형성의 과제를 앞에 두고 알베르트는 법 형성의 실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새로운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쳐줍니다. 법 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 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가치적 관점, 새로운 개념이죠.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전 문장입니다. 상반 문장이죠.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전 문장이니까 중요한 문장이겠죠. 자, 그 다음. 적용될 규범이나 제한될 해석이 사회생활에 미칠 작용에 관한 고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뭐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문단 구분을 해줍니다. 우리가 문단 속에서도 문단 구분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하나의 문단 안에
하나의 주요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주요 내용, 세 개의 주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단 구분을 안 해주면은 앞부분만 좀 더 열심히 보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단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목차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법률이나 그 해석은 규범 체계에 작용하기에 법 형성 과정에는 규범 체계의 논리적 지식도 동원해야 된다고 알베르트는 본다. 논리적 지식이 이제 새로운 개념이니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결국 알베르트가 제안하는 법학은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서 정량된 사회공학이다. 자, 이 표식을 주는데, 표식을 주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표식 근처에서 선지의 근거를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표식의 주인공, 여기서는 알베르트겠죠. 이 표식의 주인공에 대해서 정선지, 오선지를 판단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식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요 근처에서 선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만 염두에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는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밑에서 현행법에서 승인된 규범 명제에 대한 해석 제안, 규범 충돌의 제거를 위한 현행법 체계의 변형 제안, 입법을 통한 새로운 규범 체계의 형성 제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슬래시들을 넣었냐면, 슬래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끊어서 이 문장을 읽었냐면, 이렇게 나열식으로 나오는 문장이 그 나열된 한 부분을 가지고 선지화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 예시가 그 첫 번째 2021학년도 법학적성 시험의 언어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이제 기술 지문이었는데 그 유명한 프로세스 마이닝 지문이죠.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3번 문제에서 4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 아이디를 제외하고 이벤트 로그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제가 밑줄 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면은 나열식으로 나와 있죠, 문장이. 사례 아이디, 활동명, 발생 시점 이렇게 여러 개의 개념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면 이때 기록되는 속성으로 필수적인 것은 사례 아이디, 활동명, 발생 시점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선지에서 사례 아이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에 이게 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2024년도 문제로 넘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선지화가 됐죠. 자, 그 다음 6번 문단. 이상과 같은 알베르트의 도전에 대하여 사비니는 여전히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사비니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선지화를 시키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여기를 이제 목차 구성의 한 부분으로 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전히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규범적 교의는 법률의 해석을 위해서 결정의 근거 지음을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 명제이며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한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법체계 속에서 법률 문헌은 정당한 법 명제로 인식되고 법률 바깥의 법 명제 역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이 문장을 왜 밑줄을 쳤냐면 언뜻 봤을 때는 상반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 법체계 속에서라는 얘기가 있고 법률 바깥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내용적으로 상반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전에서는 밑줄을 쳤었어요. 요컨대 규범적 교의는 법명제 수립에 필수적이며 자, 이 문장도 밑줄을 쳤는데 왜 밑줄을 쳤냐면 필수적이다 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 어떠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수적으로 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밑줄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를 다루는 법학도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서비니는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비니는 알베르트의 주장을 반박한다. 계속 사비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의 계시 모델성.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에 관해서는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에 이를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비판적 검토를 법체계 안으로 수용한다고 해명한다. 자연법과 사회학의 해석적 양자택일에 관해서는 법학의 모든 논의가 자연법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자연법적 논의가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응수한다. 자, 제가 이 문장을 왜 밑줄을 쳤냐 하면은 여기서 대립이항의 믹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 이거가 이항 대립의 형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자연법과 사회학의 해석적 양자택일에 관해서 모든 논의가 자연법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자연법적 논의가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양자택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이항이 서로 합쳐지는 그런 문장은 항상 선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거를 이 2023년 언어의 마지막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8번의 1번 선지입니다.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을 신화적 폭력에, 법보존적 폭력을 신적 폭력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이러한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이라 명명하면서 그것을 신적 폭력과 구별 짓는다. 앞에는 이 개념들이 서로 대립이 되는 식으로 나왔어요.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 이렇게 이항 대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 이 개념이 서로 합쳐진 겁니다.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순환 회로가 신화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를 각각 서로 따로 떨어뜨리는 식으로 그 대립 이항 믹스 문장을 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의 선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대립되는 이항이 서로 섞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밑줄을 쳐주셔야 합니다. 다음, 법학적 언명의 권위성에 관해서도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학적 언명의 권위성에 관해서도 법률에 관련된 메타 언명,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으로부터 규범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의문을 표하는 동시에 도대체 왜 법학으로부터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한권을 박탈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되는 경우, 뭐 더하여 이런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선지화가 됩니다. 이게 제 기출 분석 파일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면서 규범적 인식을 학문 세계에서 배척하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규범적, 경험적의 구분을 비학문적, 어, 학문적의 구분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 이 문장 역시도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이걸 제가 왜 밑줄을 쳤냐면 아까랑 똑같이 마찬가지죠. 아까 현실주의적으로 보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느냐, 이 부분을 이항 대립으로 설정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험적, 그리고 규범적. 지금 이게 규범적, 그리고 현실적. 이거랑 동치인 거예요. 이 구분을, 비학문적, 학문적의 구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대립 이항을 다시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을 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면서 규범적 인식을 학문 세계에서 배척하는 태도. 아까 나왔던 이 현실 그리고 규범 이거를 합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의 토대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여기서도 플러스 표시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제시문을 읽었는데, 실제로 제가 독해를
한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시험장에서 되게 이해를 많이 못했고,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목차와 키워드 정도만 잡고, 문제를 푸는 걸로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독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독해가 어렵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려우면 정말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멘붕이 왔다고 해서 평소에 풀던 대로,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풀던 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정표를 잡은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이정표를 잡고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아까 준 표식이 여기 있죠. 기억. 이 문장 전체를 읽습니다. 결국 알베르트가 제안하는 법학은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이다. 자, 이 문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 게 사실 당연하죠. 표식을 준 문장에 힌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식은 결국 알베르트에 대해서 네가 정오 판단을 해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런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서 정향된 사회공학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앞에 너무 좋은 키워드가 있잖아요. 알베르트가 제안하는 법학. 그러니까 알베르트에 대해서 우린 정오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이 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 때 표식이 나오면은 그 문장 전체를 반드시 읽고 넘어간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가장 쉬운 키워드를 잡고 문제를 푼다. 이런 게 리트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이런 게 제 기출 분석 파일들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알베르트에 대해서 정보 판단을 하면 되겠죠. 1번 선지 가겠습니다. 법학은 법전에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인정하는 한 규범교의적 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자, 끊어읽기 제가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 미시적인 부분을 틀리게 하는 오선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읽지 않으면은 맞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지를 끊어 읽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뭘로 잡느냐 하면 법전으로 잡습니다. 법전, 우리 아까 나와 있었죠. 우리가 밑줄 친 문장에 있을 겁니다. 신학이 경전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듯 법학은 법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한다. 이때 경전이나 법전은 학문적 비판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적 권위의 원천이나 근거가 될 따름이다. 이 1번 선지랑 비교해보면 법전에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인정하는 한 규범교의적 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번 문단을 시작할 때 알베르트는 우선 법학의 은폐된 특징을 신학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 삼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학의 은폐된 특징, 신학과 유사한 이 법학의 은폐된 특징이 알베르트는 싫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을 유비추리를 통해서 한다고 했죠. 신학이 경전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듯 법학은 법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한다. 지금 유비추리.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지겠죠.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진 않았고, 법전 얘기가 나와서 돌아갔는데, 법전 얘기 있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지금 이 법전 얘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일반 선지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문단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법학은 법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한다. 이때 경전이나 법전은 해석적 권위의 원천이나 근거가 될 따름이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거를 얘가 알베르트가 비판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2번 문단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니까 문제 삼는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비판한 게 맞구나. 이래서 1번 선지를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정표를 잡고 돌아갔을 때는 문단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굉장히
그 선지 판단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요. 이 문단 전체를 읽는 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선지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지랑 제시문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확성을 높이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문단 전체를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적 삶의 사실 중 사회 구성원의 상호행위 조종의 영역에서 바라본다. 이 문장 거의 그대로 나왔죠. 문화적 성취를 키워드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알베르트는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사회적 삶의 사실 중 사회 구성원의 상호행위 조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선지는 아예 이정표를 정확하게 주고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쉽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입니다. 실전에서 저는 사실 3번 선지를 판단을 못했어요. 이게 사실 이정표가 이 해석, 변형, 형성이에요. 그러면은 해석, 변형, 형성, 이정표가 있는데 제가 실전에서는 이 이정표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모를 치고 넘어갔었는데 일단 해설하는 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를 이정표로 잡고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해석 변형에 관한 제안을 법 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번 이 문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는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밑에서 현행법에서 승인된 규범 명제에 대한 해석 제안, 규범 충돌의 제거를 위한 현행법 체계의 변형 제안, 입법을 통한 새로운 규범 체계의 형성 제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른 부분들은 다 맞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맞죠.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밑에서 이 부분이 지금 틀렸습니다. 법 체계의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선지였는데, 뭐 저는 실전에서 이걸 판단하지는 못했고, 그냥 이제 분석의 차원에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것은, 나열의 부분이 이정표로 나오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끊어읽지 않으면 사실 법 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부분이 다 맞으니까, 이거 맞네? 이러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정표를 잡고 돌아갔을 때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문장 전체를 이 선지랑 비교를 하면서 이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를 잘 끊어 읽어야겠죠. 선지 끊어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 형성 과정에서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 일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 판단, 이정표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 판단이 어딨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정표가 잘 안 찾아진다 하면은 그냥 쭉 읽어요. 쭉 읽고 봤을 때, 일반적인 평가. 자, 저희가 밑줄 친 역접 문장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는 그 나오는 문장들에서 나와요.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냥 약간 그 패턴을 찾으려고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어,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 일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내용은 한번 볼게요. 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3번 문단 전체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의 현실주의적 파악에 곤란해 보인 점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법방성의 실태, 어쩌고저쩌고, 법 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 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정선지는 이정표를 명확하게 주고 아예 좀 쉽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보고 규범 자체와 규범에 대한 법학적 언명을 구분한다. 법학적 언명을 한번 이정표로 잡고 가볼게요. 법학적 언명, 법학적 언명. 음.
그에 따르면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게 규범성이 없으며 지금 규범 자체와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을 구분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일단 쭉 읽습니다. 알베르트에 대한 이제 문단이 2번 문단부터 5번 문단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정표가 잘 안 찾아지면은 쭉 읽어요. 뭐 사회적 사실, 사회적 사실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나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베르트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키워드를 잡고 쭉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이 전략은. 웬만해서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넘어가야지. 근데 어쨌든 이 전략이 웬만하면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선지 판단을 하는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정표를 잡고 돌아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단 전체를 읽고 정오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전에서 저는 이제 3번 선지를 판단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3번 선지 찍고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정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다 돌아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번 선지를 이제 찍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3번 선지를 판단까지 하기에는 우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미 정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모든 선지를 다 판단했는데 세모 하나가 나왔어. 그런 경우가 되게 모의고사에서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 선지를 고르고 넘어가겠다. 이제 근데 실전에서는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이 3번 선지 역시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정해놓고 그거를 이 마치 실전도 모의고사인 것처럼 내가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알베르트와 사비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선지는 알베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베르트는 법학과 신학의 구조적 유사성은 법전과 경전이 학문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근거와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자, 이미 이정표가 보이죠? 학문적 비판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아니라 문장. 이때 경전이나 법전은 학문적 비판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적 권위의 원천이나 근거가 될 따름이다. 그쵸? 정확히 그대로 나왔습니다. 법학과 신학의 구조적 유사성. 이것 역시도 이정표를 명확하게 주고 정선지를 준 케이스죠. 자, 그 다음, 알베르트는 법의 해석에서 자연법 대신 사회학을 선택하더라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볼 것인지 규범주의적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본다. 이거는 여러분도 그냥 지금 정선지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실전에서는 1번이랑 2번은 굳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것 정도는 다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제 명확한 그런 선지들이 있어요. 1번과 2번 선지처럼 이건 그냥 거저주는 선지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명확한 이정표를 줬으니까 아니라 문장 그리고 그 이항대리 문장은 제가 반드시 선지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항대리 문장이랑 아니라 문장에서 이렇게 선지가 그냥 그대로 나와주는 경우에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그만큼 확신이 있다면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이니까 근거 정도는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의 양다택일 감수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 사회학을 선택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았고, 이 경우에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보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없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선지. 알베르트는 법률이나 그 해석은 규범 체계에 작용하여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 형성 과정에는 규범 체계의 논리적 지식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법 형성을 한번 키워드로 잡고 돌아가겠습니다. 법 형성의 실태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처럼 법 형성의 과제를 앞에 두고 알베르트는 법 형성의 실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쭉 읽습니다. 법 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에서 기다려야 같은 것을 내세울 때 반대하지 않고 일반적인 평가 가능을 요구하고 적용된 규범이나 제한된 해석이 사회생활에 미칠 작용에 관한 고려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이나 해석은 그 규범 체계에 작용하기에 법 형성 과정에는 규범 체계의 논리적 지식도 동원되어야 한다고 알베르트는 본다. 자, 거의 정확히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정선지 표시입니다. 이렇게 이정표를 잡고 돌아갔을 때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지문 전체를 읽는 거, 문단 전체를 읽는 거. 계속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읽는데 시간 안 걸리죠. 이정표 잡고 읽으면 별로 시간 안 걸립니다. 자, 이제 사비니네요. 사비니는 법률 문헌에 흠결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 형성이 불가피할 때 법학은 부득이 규범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 사비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내가 이 왼쪽 부분을 읽을 게 아니라 이 오른쪽 부분을 읽어야겠구나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비니가 오른쪽에 있었지 이게 내 머릿속에 목차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비니 그래서 이정표를 뭘 한번 잡아볼까 하면은, 규범주의 한번 잡아볼까. 자, 사비니는 여전히 규범주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규범적 교의는 뭐 어쩌고 요컨대 규범적 교의는 법체계 수립에 필수적이래요. 이를 다루는 법학도 전통적이고 직관적 학문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사비니는 주장한다. 자, 법학은 부득이 규범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선지의 구성 원리 중에는 미시적으로 틀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방향성을 틀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오선지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고 저는 5번 선지를 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5번 선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해설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댓글로 부탁하시면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이 원칙들만 지키면은 쉽습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제시문을 주면은 문제들을 웬만해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좀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내가 제시문을 돌아가서 시간을 쓴다. 제시문을 돌아가서 문단 전체를 읽는다. 이게 너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좀 버리시고 이정표를 잡고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찾는 거에 집중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사비니의 입장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제 사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왼쪽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억선지 볼게요.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이론의 관점에서 규범교의적 법학의 학문성을 옹호하면서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성찰을 요구한다. 규범주의적 법학의 학문성을 옹호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 선지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이론의 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쭉 찾았어요. 사비니 문단이 6번에서 시작하니까 쭉 찾아요.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바로 나오죠. 이를 다루는 법학도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사비니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맞았고, 그리고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성찰을 요구한다. 비판적 합리주의를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비판적 합리주의. 그래서 쭉 읽었어요. 6번부터 7번 문단부터 8번까지. 나와 있죠.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그래서 당황하지만 않으면 제가 지금 키워드를 명확하게 잡고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표적을 삼고 그 키워드를 계속 찾았잖아요. 근데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적 합리주의 이렇게 되뇌이면서 찾으면 금방 찾아요.
그래서 이 문단 전체를 보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법률의 해석을 위해서 결정의 근거 지음에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명제로 규범적 교의를 이해하면서 이를 통해 법학이 법체계 바깥에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본다. 자, 뭔가 결정의 근거 지음이라는 걸 봤던 것 같아서 이거를 어, 이정표로 삼고 갔습니다. 사비니 결정의 근거 지음, 결정의 근거 지음. 나와 있죠? 결정의 근거 지음. 그에 따르면 규범적 교의는 법률의 해석을 위해서 결정의 근거 지음에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 명제이며 법률과 함께 법 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맞죠? 이를 통해 법학이 법 체계 바깥에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본다. 자, 그럼 그것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법체계 속에서. 근데 법체계 속에서 법률 문헌이 정당한 법명제로 인식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 법체계 바깥이 아니라 법체계 속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법률 바깥의 법명제, 이거를 보고 좀 그 판단을 잘못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트에서는 단어가 서로 다르면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과 법체계는 서로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법체계 속에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이거를 끊어읽지 않았더라면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통째로 보면은 결정의 근거 지음에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명제로 구범적 교를 이해하면서 이게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정선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오선지는 미시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1대1로 정확하게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꼭 하고 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끊어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선지를. 자, 그 다음에 디귿. 법률만이 아니라 규범적 교의도 법체계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인정하면서 법률에 관한 메타 언명으로서 법학적 언명에는 법률에 관한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 법체계의 필수적 구성 요소. 필수적 구성 요소 우리 밑줄 쳤었죠? 규범적 교의가 법률의 필수적 구성 요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컨대 규범적 교의는 법체계 수립의 필수적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법률도 필수적 구성 요소인지 얘기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법률.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필수적 구성 요소가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메타 언명으로서 법학적 언명. 메타 언명. 이거 키워드 잡고 법률에 관한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한권이 있는지 그거 판단해 보겠습니다. 메타 언명 우리 동그라미 쳐놨죠. 법학적 언명의 권위성에 관해서도 법률에 관련된 메타 언명으로서 규범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하는 동시에 도대체 왜 법학으로부터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한권을 박탈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맞는 선지죠. 그래서 디귿같이 맞는 선지로 판단을 한 다음에 기억 디귿 표시를 했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풀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시문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선지는 이정표를 잡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리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7분 30초 정도 안에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리트를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풀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맞힐 수는 없습니다. 리트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어, 게 아니죠. 리트는 30문제를 다 맞춰야지만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맞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풀다가 안 되면은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저도 실제로 두 선지 중에서 하나는 거의 찍다시피 하고 넘어간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두 선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정답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출 분석 파일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에도 공지를 해 드렸듯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기출 분석 파일 5천 원 할인해서 1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 파일을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은 그 2024년도 법학 적성 시험 언어 이해를 전체를 한번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그거는 일단 한번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좀 이 해설 강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